어머니,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팔아서 저희 집 장만할 수 있잖아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72세 김영자 씨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는 며느리, 30년을 함께 산 집을 탐하는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편의 선아들. 영자 씨는 알지 못했죠. 이 한마디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서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재밌는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 페인트 칠이 벗겨진 회색 벽 사이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영자, 올해 72세,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내고 혼자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그녀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영자 씨는 빨래를 개면서 창밖을 내다봤죠. 30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서 산 이 집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남편이 손수 심은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매년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죠. 남편은 그 감을 따서 영자 씨한테 건네주며 웃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감이 제일 달아.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근데요, 이 평화로운 아침이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걸 영자 씨는 몰랐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 씨가 문을 열자 며느리 박수진이 서 있었어요. 올해 45, 아들과 결혼한 지 20년이 됐죠. 수진의 얼굴에는 어떤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눈빛도 싸늘했고요. 영자 씨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수진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기계적인 목소리였어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죠. 혹시 좋은 소식이 있나? 오랜만에 왔으니 좋은 얘기를 하러 온 건가? 그런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수지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 있었어요. 가방을 꽉 쥔 채로요. 마치 금방이라도 나갈 준비가 된 것처럼 현관 쪽을 향해 서 있었죠. 그리고 영자 씨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영자 씨는 무의식 중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데 그래? 영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그 한 걸음이 영자 씨한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주저없이 망설임도 없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언제 비워주실 거예요? 영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농담인 건 아닐까?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 따위는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도 이제 집이 필요해요. 아이들 대학 보내야 하고 전세금도 올려야 하고 근데 어머니가 이 집에 혼자 사시니까 저희가 계속 전세살이 하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것처럼요. 영자 씨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말은 계속됐어요. 멈출 기미가 전혀 없었죠. 어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사실 필요도 없잖아요. 방도 3개나 되고 마당도 넓고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텐데요. 수진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이 마치 이미 자기 집이라도 되는 양 품평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며느리가 지금 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수진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영자 씨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요.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팔아서 저희 집 장만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영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다리에서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한테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를 잡았어요. 잡지 않으면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영자 씨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하지만 수진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 집만 팔면 저희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라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여기 사시니까 저희는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전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수진이 마치 영자 씨가 자기네 인생을 방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어요. 영자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수진의 말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입만 달싹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영자 씨가 겨우 그 말을 짜내듯 내뱉었어요. 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머니, 울지 마세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조금의 동정심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저희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요.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죽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수진이 가방을 다시 꽉 쥐고 몸을 돌렸어요. 그럼 저 갈게요. 어머니도 생각 좀 해보세요. 수진이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이 큰 집 지키실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말을 남기고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가 영자 씨 가슴에 총알처럼 박혔습니다. 영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집안에 혼자니까 아무도 안 들으니까 실컷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영자 씨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영자 씨는 한참을 울다가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들 민수가 결혼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수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영자 씨도 그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수진이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믿었죠.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요? 영자 씨는 사진을 보며 그때를 떠올렸어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결혼 초반부터 영자 씨를 힘들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게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죠. 하지만 영자 씨는 며느리니까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참았어요. 20년을 참아왔습니다. 결혼 첫 해 명절 때였습니다. 영자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둘이서 같이 했는데 이제 혼자 하려니 더 힘들었죠. 하지만 새 며느리가 오는데 잘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성을 다했어요. 손수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고기도 삶았죠.
저는 한 장 한 장 정성껏 붙였어요.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물은 5가지를 준비했어요.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하나하나 정성껏 무쳤죠. 고기는 새벽부터 푹 삶았어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올 때까지요. 오전 10시쯤 됐을까요? 차례상이 완성됐어요. 영자 씨는 흐뭇하게 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 차렸어요. 색색깔의 음식들이 보기 좋게 놓여 있었죠. 수진과 아들 민수가 도착했어요.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는데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한 숟가락도 먹지 않고요.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민수가 물었어요. 수진이 영자 씨를 흘끗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전이 너무 기름져요. 수진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저는 기름진 거 못 먹어요. 위가 안 좋아서요.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몰랐네. 다음부터는 기름 덜 쓸게. 영자 씨가 얼른 사과했죠. 수진이 다른 반찬에 젓가락을 댔어요. 나물 반찬을 조금 집어먹더니 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나물 반찬이 너무 싱거워요. 수진이 또 불평했어요.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네. 이거 간장 좀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까는 기름지다고 하더니 이번엔 싱겁다고 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기름이 많다고 나물은 간이 안 됐다고 뭘 해도 틀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고 있었어요. 마치 못 들은 척하는 것 같았죠. 영자 씨는 그게 더 서러웠어요. 아들이 한마디라도 거들어주면 좋을 텐데 민수는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아들아, 내가 뭐라고 좀 해봐. 내 아내가 엄마한테 이러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영자 씨는 속으로 외쳤지만 민수는 그저 밥만 먹을 뿐이었어요. 영자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내 입맛에 맞게 할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영자 씨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집에서 먹고 왔어요. 배불러요. 그 말을 하고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영자 씨는 멍하니 수진을 바라봤어요. 명절 음식을 한 입도 안 먹고 가버리다니, 그것도 집에서 먹고 왔다니, 며느리가 시댁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미안하다는 듯 영자 씨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원래 편식이 좀 심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가 변명했어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영자 씨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수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민수는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영자 씨는 허리가 아팠어요. 새벽부터 서서 요리하고 차례 지내고 이제 설거지까지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누가 도와줄 것 같지 않았어요. 영자 씨는 싱크대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들킬까 봐요. 울음을 삼키며 설거지를 계속했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영자 씨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명절이 올 때마다 이렇게 혼자 해야 하는 걸까? 며느리는 도와주지 않고 아들은 모른 척하고 이게 내 운명인가? 그 후로도 수진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죠. 마치 영자 씨를 시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번은 영자 씨가 김치를 담갔어요. 가을 김장철이었죠. 영자 씨는 배추 20포기를 사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절반을 아들네 집에 가져다 주기로 했죠.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버스를 타고 아들 집에 갔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겠지. 김치 사 먹으면 비싸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힘들어도 웃으며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나왔어요. 영자 씨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전화도 안 하시고. 수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김치 담갔는데 너희 줄까 해서. 영자 씨가 무거운 김치통을 내밀었어요. 수진이 김치통을 흘끗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김치 안 먹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안 먹어? 영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내 아이들도 안 먹고 민수도 요즘 김치 안 먹어요. 위에 안 좋대요. 수진이 설명했죠. 영자 씨는 난감했어요. 이 무거운 김치를 다시 들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좀 가져가. 나중에 먹을 수도 있잖아. 영자 씨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더니 김치통을 받았어요. 받긴 했는데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두고 가세요. 수진이 뚱명스럽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영자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김치를 가져온 게 맞나? 민폐를 끼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영자 씨는 아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치 맛있게 먹고 있냐고 물어보려고요.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김치 좀 어때? 맛있어?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거요. 민수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우리 김치 별로 안 먹어요. 냉장고에 그냥 있어요. 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성껏 담근 김치인데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다니. 그래도 조금씩 먹어봐 맛있는데. 영자 씨가 말했죠. 엄마,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요. 저희가 필요한 건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영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필요한 건 알아서 산다고 엄마가 해준 건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한 달쯤 지나서 영자 씨가 다시 아들 집에 갔어요. 이번에는 반찬을 들고 갔습니다. 영자 씨가 제일 잘하는 멸치볶음이랑 장조림이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죠. 근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베란다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영자 씨가 다가가 보니 지난번에 가져다 준 김치통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포기도 먹지 않고요. 김치가 곰팡이가 피어서 상해 있었어요. 영자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한 입도 안 먹고 베란다에 방치해뒀다니, 정성껏 담근 김치를 이렇게 버려두다니. 영자 씨는 상한 김치통을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영자 씨는 여러 번 반찬을 해서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죠. 며느리는 받기는 받는데 먹지는 않았어요.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고 결국 다 상해서 버렸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엄마가 해준 반찬은 안 먹는데요. 민수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왜? 맛이 없어? 영자 씨가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을 흐렸어요. 수진이가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은 위생이 걱정된대요. 영자 씨는 기가 막혔어요. 위생이 걱정된다고? 영자 씨는 평생 깨끗하게 요리했어요. 손도 깨끗이 씻고 도구도 소독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며느리가 자기를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자 씨는 그날 이후로 반찬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가져다 줘봤자 버려지는데 왜 힘들게 만들어 가져가겠어요. 영자 씨는 포기했습니다. 손주들도 문제였습니다. 영자 씨는 손주들을 무척 사랑했거든요. 큰 손자 지훈이, 작은 손자 지민이, 두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지훈이는 민수를 닮아서 눈이 크고 코가 오똑했고, 지민이는 수진을 닮아서 피부가 하얗고 입술이 빨갰어요. 두 아이 모두 영자 씨한테는 보물 같은 존재였죠. 영자 씨는 손주들이 올 때마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장난감도 사줬어요.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죠. 지훈이가 로봇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하면 사줬고, 지민이가 인형을 갖고 싶다고 하면 사줬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영자 씨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수진이 그걸 막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이들한테 용돈 주지 마세요. 수진이 딱 잘라 말했어요. 벌은 나빠져요.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손주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영자 씨 어머니도 영자 씨한테 손주들 용돈을 주셨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용돈도 안 돼?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안 돼요. 아이들이 할머니한테만 의존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죠. 그리고 용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버릇 없어져요. 그럼 뭐 사주는 것도 안 돼? 영자 씨가 또 물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필요한 거 다 사줄 수 있어요. 어머니가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영자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손주들한테 뭘 해주는 것도 이제 안 된다니. 그럼 할머니는 뭘 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할머니 역할이 뭐예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라는 건가요? 영자 씨는 수진이 돌아간 후 혼자 울었어요. 손주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것조차 막히다니. 할머니로서의 권리마저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들도 영자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이들이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영자 씨가 손주들을 만나러 갔어요. 아들 집에 갔더니 지훈이와 지민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죠. 지훈아, 할머니 왔어. 영자 씨가 손을 벌리며 말했어요. 근데 지훈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할머니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왜 그래? 할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영자 씨가 다가가려 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집 안 갈래요. 지훈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영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왜? 할머니 집이 재미없어? 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할머니 집은 낡았대요. 그리고 할머니는 냄새 난대요. 영자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들한테 저런 말을 했다니. 할머니가 냄새 난다고, 할머니 집이 낡았다고. 영자 씨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 입을 통해 나온 말이지만 사실 수진이 한 말이잖아요. 수진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지민이는 어때? 지민이도 할머니 싫어? 영자 씨가 작은 손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할머니는 잔소리가 많대요. 그래서 가기 싫대요. 영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영자 씨는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죠. 며느리한테도 버림받고 손주들한테도 잊혀지고 영자 씨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나았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줬거든요. 수진이 너무 심하게 나오면 남편이 민수한테 말을 하고 민수가 수진한테 주의를 줬어요. 그렇게라도 균형이 맞춰졌죠.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한 거예요. 남편이라는 방패막이 사라지니까 수진은 거칠 것 없이 영자 씨를 대했어요. 장례식 때도 그랬어요. 남편의 장례식인데 수진은 상주도 아닌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조문객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영자 씨가 수진한테 여러 번 눈짓을 했지만 수진은 못 본 척했죠. 조문객 중 한 분이 영자 씨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영자 씨, 며느리가 좀 그러네요. 상주 가족인데 저렇게 앉아만 있으면 어떡해요. 영자 씨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영자 씨가 수진한테 다가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조문객들한테 인사 좀 해야지. 수진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장례식장 냄새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요. 영자 씨는 기가 막혔어요.
남편 장례식인데 며느리가 피곤하다니, 냄새 때문에 힘들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영자 씨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말다툼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수지는 거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첫날만 잠깐 왔다가 집에 갔고 그 후로는 민수만 왔어요. 영자 씨는 대부분 혼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의 도움 없이요. 조문객들이 물었어요.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영자 씨는 둘러댔죠. 아이들 돌봐야 해서요.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방치했다는 걸 남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영자 씨 자존심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진이 영자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동정심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사무적인 톤이었죠. 아니, 괜찮아. 영자 씨가 대답했어요. 사실 힘들었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혼자 집 관리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수진이 말을 이었죠. 청소도 해야 하고, 마당도 가꿔야 하고, 고장난 것도 고쳐야 하고, 혼자 하시기에는 버거우실 거예요. 영자 씨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진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수진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영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 말이니? 네, 요양원 가시면 사람들도 많고 안전하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큰일 나잖아요. 수진이 마치 영자 씨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죠. 영자 씨는 기가 막혔어요. 자신은 아직 건강하거든요. 걷는 것도 문제없고 밥도 혼자 해 먹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요. 근데 요양원을 가라고?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영자 씨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나는 아직 정정해. 요양원 갈 필요 없어. 영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거기 계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영자 씨는 알았어요. 수진의 진짜 속셈을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는 거겠죠.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집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요양원 안 가. 영자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어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요. 수진이 짜증을 냈어요. 영자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며느리가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아직 정정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영자 씨를 괴롭혔죠. 혹시 자기가 정말 그렇게 늙어 보이나? 혼자 살기 힘들어 보이나? 아니야, 나는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영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요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집요하게요. 어머니, 제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대요. 주변에 공원도 있고 산책하기 좋대요. 나는 안 가. 영자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사귀실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훨씬 재밌으실 텐데요. 수진이 설득하려 했어요.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영자 씨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집세시네요. 수진이 짜증을 냈어요. 제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안 들으세요? 영자 씨는 알았어요. 이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수진을 위한 거라는 걸요. 수진이 이 집을 차지하고 싶어서
자기를 쫓아내려는 거라는 거려. 수진아, 더 이상 요양원 얘기 꺼내지 마. 나는 절대 안 가. 영자 씨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한동안 수진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영자 씨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포기했나 보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며칠 뒤 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영자 씨가 반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양원 얘기했다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이 민수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 근데 나는 안 간다고 했어. 영자 씨가 대답했죠. 엄마, 그게 민수가 말을 흐렸어요.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떡해. 그리고 외로우시기도 하고. 영자 씨는 민수가 수진 편에 섰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아들인가?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영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영자 씨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엄마.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고집 부리시면 우리도 힘들어요. 수진이도 엄마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잔대요. 영자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수진이 자기 걱정돼서 잠을 못 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죠. 수진이 자기 걱정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죽기만 바랐잖아요. 민수야, 그건 거짓말이야. 수진이가 나를 걱정한 적 없어. 영자 씨가 말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수진이를 나쁘게만 생각하세요? 수진이도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민수가 수진을 변호했습니다. 영자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니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아들까지 저러니 영자 씨는 정말 외로웠어요.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돌아가셨고 아들은 며느리 편이고 손주들도 자기를 피하고 영자 씨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에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자 씨도 웃고 있었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앞으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며느리 편이 됐고 영자 씨는 혼자 남겨졌어요. 이게 자기가 꿈꾸던 미래였나요? 여보, 나 어떡해. 영자 씨가 남편 사진을 보며 울먹였어요. 당신 없이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아들한테 버림받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러다 영자 씨는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건가? 더 이상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어 약통을 꺼냈습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 수면제, 여러 가지 약이 있었어요. 평소에 복용하는 약들이었죠. 이걸 다 먹으면 편해질까? 영자 씨는 약통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버릴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자 씨 손을 꼭 잡고 말했거든요. 여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요. 우리 손주들 장가가는 것도 봐야죠. 그렇게 약속해요. 그 말이 떠올랐어요. 영자 씨는 약통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죽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영자 씨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박순자 할머니, 영자 씨와 나이가 비슷한 분이었죠. 같은 동네에서 30년을 살았고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영자야, 요즘 왜 안 보여? 밥은 먹고 다니고?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 영자 씨는 순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걱정해 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울음이 나왔어요. 순자야, 나 영자 씨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흐느끼기만 했죠. 순자 할머니가 영자 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영자 씨는 순자 할머니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수진의 그 충격적인 말, 민수의 배신, 손주들과의 단절, 요양원 얘기, 모든 걸 다 얘기했죠. 한참을 울면서 얘기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영자 씨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영자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너 너무 착해서 문제야.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참기만 하니까 며느리가 더 함부로 대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영자 씨가 물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참기만 했어. 며느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데도 계속 참기만 하니까 며느리가 더 기어오르는 거야. 순자 할머니가 설명했죠. 너도 당당하게 너 권리 주장해야지.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자기가 너무 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당당하게 살아. 너도 너 인생이 있잖아.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순자 할머니가 영자 씨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도 나가. 복지관에 가봐. 거기 가면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 복지관? 영자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응, 나도 거기 다녀. 노래 교실도 있고 건강체조도 있고 여행도 가고 재밌어. 같이 가볼래? 순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니까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 가볼게.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영자 씨한테 큰 힘이 됐어요. 순자 할머니 덕분에 영자 씨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죠. 그날 이후로 영자 씨는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함께 가줘서 처음에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복지관에는 영자 씨 같은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처음 가는 날 복지관 직원이 영자 씨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여기 프로그램표 보시고 참여하고 싶으신 거 신청하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영자 씨는 프로그램표를 봤어요. 노래교실, 건강체조, 미술교실, 서예교실, 영화 감상, 여행 프로그램 정말 다양했어요. 영자 씨는 노래교실과 건강체조를 신청했어요. 젊었을 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건강도 챙길 겸 체조도 하기로 했죠. 첫 노래 교실 날 영자 씨는 긴장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죠. 근데 막상 가보니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다들 편하게 노래 부르고 웃고 즐기고 있었어요. 강사 선생님도 친절했고요. 자, 오늘은 사랑이란 을 배워볼까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였거든요. 반주가 나오자 영자 씨는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영자 씨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노래를 좋아했었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지. 며느리한테 시달리면서 이런 걸 다 잊고 살았구나. 노래 교실이 끝나고 영자 씨는 순자 할머니랑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식사비도 저렴했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어때? 괜찮지?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좋아. 영자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처음으로
영자 씨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노래 교실에서 만난 김명숙 할머니, 건강체조에서 만난 이춘자 할머니 다들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영자 씨는 복지관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노래 교실도 다니고 건강체조도 하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진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수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복지관 다니신다며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그래, 영자 씨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나이에 밖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하잖아요. 집에 계세요. 수진이 말했죠. 영자 씨는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복지관 다니는 게 왜 문제란 말인가요? 건강하게 활동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건강해. 복지관 다니는 게 좋아. 영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생겼고 프로그램도 재밌고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넘어지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랑 어울리시면 사기라도 당하실 수 있어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영자 씨는 알았어요. 수진이 진짜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요. 자기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건강하게 지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하고 빨리 늙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죠. 영자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순자 할머니 말대로 이제 당당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간섭받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어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영자 씨가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후련했어요. 그 후로 수진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영자 씨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니까 훨씬 편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영자 씨는 복지관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공연도 보러 가고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근데 영자 씨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만약 자기가 죽으면 이 집이 수진한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진은 당장 집을 팔아버릴 거고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자 씨는 그게 싫었어요. 이 집을 수진한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는 순자 할머니한테 이 고민을 털어놨어요. 순자야, 나 어떡하면 좋아? 내가 죽으면 이 집이 수진이한테 가잖아. 그럼 수진이가 바로 팔아버릴 거야. 영자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영자야, 유언장 써.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을 누구한테 물려줄 건지 미리 정해놔. 그리고 공증 받아. 그러면 수진이가 마음대로 못해. 유언장? 영자 씨가 눈을 깜빡였어요. 응, 유언장에 집을 손주들한테 물려준다고 써. 그러면 수진이가 못 팔아. 순자 할머니가 설명했죠. 영자 씨는 눈이 번쩍 띄었어요. 맞아. 그 방법이 있었구나. 영자 씨는 그날 바로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법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으세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생각했어요. 아들 민수한테 물려주면 결국 수진이 손에 들어갈 거예요. 민수는 수진 말을 잘 들으니까요. 그럼 수진이 집을 팔아버릴 거고요. 영자 씨는 결정했어요. 손주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지훈이랑 지민이한테요. 손주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법무사가 물었어요. 지훈이가 15살이고 지민이가 13살이에요.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시네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성년자한테 재산을 물려주시려면 신탁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손주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관리하고 성인이 되면 그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자 씨가 물었어요. 쉽게 말하면 집을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맡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분들이 20살이 되면 그때 주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법무사는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영자 씨가 사망하면 이 집은 손주 지훈이와 지민이에게 물려준다. 단 두 손주가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신탁으로 보관한다. 그 사이에는 누구도 집을 팔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영자 씨는 유언장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었어요. 영자 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수진이 마음대로 집을 팔 수 없어요. 손주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집이 안전하게 보관될 거예요. 집에 돌아온 영자 씨는 유언장 사본을 서랍에 소중하게 넣어뒀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수진이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며칠 뒤 영자 씨는 수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용기를 내서요. 수진아, 할 말이 있어.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수진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나 유언장 썼어. 영자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언장이요? 무슨 유언장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 집 말이야. 이 집은 너한테 안 가.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손주들한테 직접 물려줄 거야. 뭐라고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집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영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 모셨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들도 있는데 손주들한테 바로 준다고요? 영자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모셨다고요? 오히려 나를 괴롭혔잖아. 빨리 죽으라고 했잖아. 집 비워달라고 했잖아. 그건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수진이 발악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수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도 집이 필요하다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영자 씨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후련했어요. 드디어 며느리한테 제대로 한마디 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푹 잤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잤습니다. 그 후로 수진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영자 씨는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복지관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영자 씨가 반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유언장 쓴 거 사실이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사실이야. 영자 씨가 대답했죠. 엄마, 그게 무슨?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내린 결정이야.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이해해줘, 엄마. 수진이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자기는 20년 동안 시어머니 모셨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서러워해요. 영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수진 편이었거든요. 수진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민수야, 그동안 수진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민수가 머뭇거렸어요. 나한테 죽으라고 했어. 영자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제 죽을 거냐고. 빨리 집 비워달라고 했어.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엄마, 그건 수진이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너는 못 들어서 몰라. 영자 씨가 말했어요. 나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했어.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어.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수야,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이해해줘. 그리고 수진이한테 말해.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엄마. 민수가 뭔가 말하려 했어요. 끊을게. 영자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과 이렇게까지 틀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영자 씨 자존심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나 혼자 이렇게 버티는 게 맞나요? 영자 씨는 하늘에 계신 남편한테 물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영자 씨는 복지관 활동을 열심히 하며 지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죠. 영자 씨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랑 다른 친구들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여행 전날 밤 영자 씨는 짐을 쌌어요. 옷도 챙기고 세면도구도 챙기고 카메라도 챙겼죠.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갔어요.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죠. 버스에 올라 제주도로 출발했어요. 버스 안에서 친구들이랑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니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 하얀 파도, 따뜻한 햇살. 영자 씨는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영자 씨가 중얼거렸어요.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성산 일출봉도 갔고 섭지코지도 갔고 한라산도 갔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죠. 특히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영자 씨가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영자 씨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아들 걱정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 때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여행 마지막 날 영자 씨는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어요. 순자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야, 행복해 보여.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영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고마워, 순자야. 내가 나한테 복지관 가자고 안 했으면 나는 아직도 집에서 우울하게 있었을 거야. 뭘, 당연한 거지. 순자 할머니가 영자 씨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같이 다니자. 응, 그래. 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집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죠. 민수였어요. 엄마 민수가 영자 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왜 여기 와 있어? 영자 씨가 물었어요. 엄마, 들어가서 얘기해요. 민수가 말했죠.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서 마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자 씨는 놀랐어요. 민수가 사과를 하다니. 그동안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하는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영자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민수야. 영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영자 씨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정말? 영자 씨가 물었어요. 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자 씨는 반신반의했어요. 수진이 정말 반성했을까?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사과하는데 믿어주고 싶었어요. 민수야, 엄마도 미안해.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너무 고집 부렸나 봐. 아니에요. 엄마.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셔야죠. 영자 씨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아들도 영자 씨를 꼭 안고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자주 영자 씨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렀죠. 손주들도 데려왔어요, 할머니. 지훈이와 지민이가 영자 씨한테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영자 씨는 손주들을 안고 행복했어요. 너희들 많이 컸네. 영자 씨가 손주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진도 조금씩 변했어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구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자 씨가 만든 음식도 가끔 먹었고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한 번은 수진이 영자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죠.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잘 지내자. 영자 씨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당당하게 살아야 주변 사람들도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았을 때는 더 무시당했지만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나아졌어요. 지금 영자 씨는 행복합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아들 손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수진과의 관계도 예전보단 훨씬 나아졌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아들 걱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서예 교실이었죠. 영자 씨는 젊었을 때 글씨를 잘 썼거든요. 학교 다닐 때 백일장에서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붓을 잡을 일이 없었죠. 서예 교실 첫날 선생님이 붓과 먹을 나눠줬어요. 영자 씨는 오랜만에 붓을 잡았습니다. 손에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붓 끝에 먹을 묻혀서 종이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죠. 선생님이 영자 씨 뒤에 서서 지켜보더니 감탄했어요. 어르신 글씨 정말 잘 쓰시네요. 배우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젊었을 때 좀 배웠어요. 영자 씨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실력이 아주 좋으신데요. 계속하시면 전시회도 하실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죠. 영자 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받는 칭찬이었거든요. 며느리한테는 칭찬 한마디 들어본 적 없는데 여기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후로 영자 씨는 서예에 푹 빠졌어요. 매일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먹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고 종이가 쌓여갔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몇 달 뒤 복지관에서 작품 전시회를 연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영자 씨도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정성껏 쓴 서예 작품이었죠. 내용은 이랬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속에 있다. 전시회 날 영자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보러 왔더라고요. 영자 씨 작품 앞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글씨 정말 멋지네요. 누가 쓴 거예요?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이요. 복지관 직원이 대답했어요. 관람객이 영자 씨를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글씨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내용이 마음에 와닿네요. 영자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전시회가 끝나고 복지관 관장님이 영자 씨를 불렀어요. 영자 어르신, 다음 달에 구청에서 시니어 작품 전시회를 한대요. 어르신 작품을 출품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관장님이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구청에서 전시회를요? 내 어르신 작품이 너무 좋아서요. 꼭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관장님이 말했죠. 영자 씨는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 영자 씨는 집에 돌아와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 작품이 구청 전시회에 나간대. 영자 씨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진짜요?
대단하시네요. 민수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전시회 언제예요? 저도 갈게요. 다음 달 15일이야. 영자 씨가 알려줬어요. 네, 꼭 갈게요. 수진이랑 애들도 데려갈게요. 민수가 약속했습니다. 영자 씨는 전화를 끊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들이 자기 작품을 보러 온다니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시회 당일 영자 씨는 일찍 구청으로 갔어요. 전시장에는 많은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영자 씨 작품도 가장 좋은 자리에 걸려 있었죠. 오후 2시쯤 됐을까요? 민수가 수진이랑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영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와 지민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작품 어디 있어요? 영자 씨는 손주들 손을 잡고 자기 작품 앞으로 갔어요. 저기 봐, 할머니가 쓴 거야. 영자 씨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와, 할머니 글씨 정말 예쁘다. 지민이가 감탄했어요. 수진도 작품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 쓰셨네요.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글씨를 잘 쓰실 줄이요. 수진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영자 씨는 수진한테서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고마워. 수진아. 영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가 영자 씨 어깨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시다니 앞으로도 계속하세요. 영자 씨는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자랑스러워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다들 편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수진이 영자 씨한테 다가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제가 시간 내서 어머니 집 청소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놀랐어요. 수진이 자기 집 청소를 도와주겠다고요? 괜찮아. 수진아, 내가 할 수 있어. 영자 씨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한테 잘 못했잖아요.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요. 영자 씨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고마워. 영자 씨가 수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내 작품이 전시회에 나갔고 가족들이 모두 보러 와줬다. 민수도, 수진이도, 손주들도 다들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며느리가 나한테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아니, 내가 변한 건지도 모르겠다. 당당하게 살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대해준다. 이제야 알았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내 안에 있었다. 내가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행복해질 수 있었다. 영자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진이 정말로 영자 씨 집에 왔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요. 어머니, 청소 시작할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고마웠어요. 둘이서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수진이 높은 곳을 닦고 영자 씨는 낮은 곳을 닦았어요. 무거운 물건은 수진이 옮기고 가벼운 물건은 영자 씨가 정리했죠. 청소를 하면서 수진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심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상처를 드렸는지. 영자 씨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영자 씨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수진아, 고마워. 영자 씨가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이제 잘 지내자. 네. 어머니. 수진도 영자 씨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영자 씨는 수진한테 차를 내줬어요.
둘이서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사실 시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친정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부러웠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질투가 났나 봐요. 영자 씨는 놀랐어요. 수진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수진아, 나는 내 엄마가 될 수는 없어.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어머니는 될 수 있어.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정말이요? 수진의 눈이 빛났어요. 그래, 영자 씨가 수진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아끼면서 살자. 네. 어머니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은 자주 영자 씨를 찾아왔어요. 청소도 도와주고, 장도 받아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진짜 며느리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영자 씨도 수진한테 요리를 가르쳐 줬어요. 수진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요. 김치 담그는 법, 장조림 만드는 법, 전 부치는 법,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 줬습니다. 수진은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죠. 영자 씨가 만든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어요.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수진이 자기가 만든 김치찌개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한술 떠먹어 봤어요. 맛있어. 수진이 잘 만들었네. 영자 씨가 칭찬했죠.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영자 씨는 여전히 복지관에 다니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효도상을 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경우에 주는 상이었죠. 민수가 영자 씨를 추천했어요. 그리고 영자 씨는 효도상을 받게 됐습니다. 시상식 날 영자 씨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구청장님이 상패를 건네줬습니다. 김영자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구청장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봤어요. 민수와 수진이 박수를 치고 있었고 손주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었어요. 복지관 친구들도 환호하고 있었죠. 영자 씨는 가슴이 벅찼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민수가 영자 씨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민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는 최고예요. 수진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멋진 어머니를 둬서 제가 행복해요. 영자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영자 씨 집에서요. 수진이 영자 씨한테 배운 요리를 만들어 왔고 민수는 케이크를 샀어요. 손주들은 할머니한테 그림을 그려서 선물했죠. 다 같이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화목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자 씨는 가족들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 고마워. 영자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민수가 영자 씨 등을 토닥였어요. 어머니,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요.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할 것도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영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자 씨는 마당에 나왔어요. 별이 총총 떠 있었죠. 감나무에는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요.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영자 씨는 하늘에 계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아들도 자라고 며느리도 변했고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있고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여보, 그렇게 사는 거야. 당당하게 살아. 영자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복지관 친구들과 여행도 더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인생을 즐길 거예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아들이 걱정하든,
상관없어요. 아니, 이제는 그럴 일도 없을 거예요. 다들 영자 씨를 존중하고 사랑하니까요. 영자 씨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달았죠. 자기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거든요. 자기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요. 영자 씨는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조연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공이죠. 그리고 영자 씨는 알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72살이라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영자 씨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여행도 더 다니고 싶고, 서예 실력도 더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손주들이 크면 손주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얼마 전에는 복지관 친구들이랑 설악산 여행을 다녀왔어요.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죠. 빨갛고 노란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영자 씨는 생각했어요. 인생도 저 나뭇잎 같구나. 봄에는 파랗게 싹이 나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다운 거구나. 영자 씨의 인생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힘들었고 중년에는 고생했고 노년에 들어서도 시련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거죠. 며칠 전에는 손주 지훈이가 영자 씨한테 물었어요. 할머니는 뭐가 제일 행복해요? 지훈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너희들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그게 제일 행복한 거야. 영자 씨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중에 나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손주가 자기를 롤모델로 삼다니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지훈아 할머니는 지훈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남한테 휘둘리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영자 씨가 지훈이한테 당부했어요. 네, 할머니.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을 더 소중하게 살아야 해요. 영자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일기를 써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죠. 어제는 이렇게 썼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둘째, 순자 할머니랑 복지관에서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셋째, 민수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매일 감사한 일을 찾다 보면 인생이 달라 보여요. 예전에는 힘든 일만 보였는데 이제는 감사한 일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영자 씨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영자 씨처럼 며느리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영자 씨는 그분들한테 자기 경험을 얘기해줘요. 저도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무시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기로 했어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랬더니 오히려 관계가 나아졌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감탄하며 들었어요. 영자 씨, 용기가 대단하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절박함이었어요. 영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선택한 거예요. 영자 씨의 이야기는 복지관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복지관 관장님이 영자 씨한테 부탁을 했죠. 영자 어르신, 다른 어르신들한테
특강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관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자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복지관에서 특강을 했어요. 주제는 당당하게 사는 노년이었죠.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영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한테 구박받던 이야기,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공감하는 표정이었죠. 특강이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영자 씨한테 다가왔어요. 영자 씨,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영자 씨는 그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영자 씨가 격려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자 씨는 복지관의 멘토가 됐어요. 어려운 일이 있는 어르신들이 영자 씨한테 상담을 요청했고, 영자 씨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줬어요. 그게 보람이 있었어요. 이제 영자 씨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조연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공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영자 씨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영자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짐해요. 오늘도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을 지켜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국대사연이었습니다.